예,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율촌의 정대현 변호사라고 합니다. 예,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세 번째 시간에는 이제 중소기업을 위한 중대재해법 세미나 중에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중대재해법 컴플라이언스 필요성 및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컴플라이언스라는 거는 뭐 사전적 의미는 법규 준수 이렇게 하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컴플라이언스 하면 뭐 반부패 이제 뭐 회사 기업 내에서 뇌물을 받지 않도록 부정한 청탁을 받지 않도록 한다든지 뭐 공정거래법에서 많이 쓰는 용어긴 한데요. 단순히 법규를 잘 준수한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에서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것들을 잘 준수할 수 있는 절차와 인력과 예산을 잘 마련하는 그런 체계를 갖추는 거, 이런 거를 컴플라이언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것 자체가 그 단순히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 조치를 직접적으로 어떻게 할지에 관한 법이라기보다는 회사 차원에서 그런 안전 조치가 잘 이행될 수 있는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것을 법에서 정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이제 컴플라이언스 필요성 및 방안이라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중대재해법 제정 배경이나 취지에 대해서는 모두 잘 아시고 계실 텐데 저희가 이제 산업안전이라는 게 계속 이제 중요해지고 그 다음에 사망 사고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는 뭐 누구나 공감하는 그런 사실일 텐데요. 그걸 통해 그런 이유로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이 이제 전면 개정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이제 다수 발생 사망 사고 중대재해가 발생하면서 이제 중대재해 제정의 필요성이 이제 대두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법적인 흐름 측면에서 보면은 저희가 과거에는 이제 일반적인 산업 재해들을 전반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왔던 것 같아요. 이제 정부 측면에서도. 근데 이제 일반적인 산업재해는 여러 가지 산재 보상도 확대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것보다는 사망하지 않는 이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이런 측면으로 점차 좀 변경이 돼 왔던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업장 중심의 안전보건 어떤 규제보다는 경영진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 이런 경영진에 대한 처벌, 경영진에 대한 제재 이런 요구가 굉장히 높아졌던 것 같고요. 특히 앞서서도 그 말씀이 나왔었지만 사실 안전이라는 거는 ESG라는 게 계속 강조되고 있지만 그런 전반적인 ESG 그 중에서 특히 안전이라는 거는 경영의 기본 속성과 사실 상충되는 부분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영진에 대해서 어떤 의무를 부여해야 된다 이런 요구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경영진에게 어떤 안전과 관련해서 어떤 의무를 부여할 거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경영 책임자는 안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작업을 하거나 거기를 관리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부여하기에는 약간 뭔가 어색한 측면이 있고 경영 책임자는 안전에 대한 어떤 후견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고 작업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 보니까 그렇다면은 경영 책임자로서 할 수 있는 의무는 그런 현장에서의 안전조치가 잘 준수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잘 구축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다고 볼 수 있고 사실 이제 근데 그런 사업장에서의 위해 위험 요인은 사업장 특성이나 규모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법에서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어서 지금처럼 어떻게 보면 포괄적이면서 애매모호한 상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사실 뭐 대기업들도 마찬가지의 고민이긴 한데 특별히 이제 소규모 사업장들의 고민은 이제 저희도 자문을 하다 보고 그러면서 느끼는 거는 일단은 이제 법과 시행령이 있고 시행령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3개 또는 15개의 의무를 이제 쭉 열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대기업이 다 준수해야 되는 거를 우리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소규모 기업에서도 똑같이 다 준수해야 되냐 너무 많다 이런 좀 우려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의무 내용이 최근에 이제 법원 판결들 나오는 거 보면은
다른 데 있는 거 그냥 형식적으로 가져다가 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의 특성과 규모를 고려해서 위험성 평가도 하고 경영 방침도 세우고 그렇게 해야지 의무를 이행해 준 것으로 판단하겠다라고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그 의무 이행을 판단하다 보니까 야 이거 뭐 소규모 사업장에서 이거 뭐 준수한다고 흉내를 냈다가 어차피 안 되는 거 뭐 되겠어? 약간 이런 좀 자포자기의 심정들이 있는 것 같고 근데 또 법정형은 사망 사고의 경우에는 대표이사 이제 경영 책임자를 징역 1년 이상이라는 굉장히 중한형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지켜야 되나 이런 우려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중대재해처벌법이잖아요. 이제 처벌이라고 하는 어떤 형사 범죄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일반 범죄와 좀 비교를 해서 보면 사실 일반 범죄, 그러니까 치안 안전을 위한 일반 범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과 같이 선량한 시민은 사실 법 없어도 그냥 신경 쓰지 않고 열심히 건전하게 살면 그게 나의 생활과 어떤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고의로 내가 나쁜 짓을 범하려고 하지 않는 이상 그 법이 나를 제재하는 경우는 없는데 이런 안전범죄,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어떤 사업장에서 어떤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기 의무를 부여해놓고 그거를 준수하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하면 처벌하겠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업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을 잠재적 위반자로 보고서는 규제를 하는 거죠. 사실 이런 목적성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그 본부장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고용노동부에서 정책적으로 사업장들이 어떻게 하면은 더 잘 어떤 이제 그 중대재해법을 준수할 수 있을지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측면으로 접근하는 게 원래는 이제 원칙적인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를 더 강하게 어떻게 보면 이행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제 처벌이라는 것을 끌고 오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통법규도 이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뭐 운전을 하거나 그러면은 사실 제한 속도가 100km 뭐 이렇게 돼 있다. 고속도로에 100km 돼 있다라고 해서 그거를 위반을 하면은 과속으로 범칙금도 납부하고 하는 건 알지만 사실 여기 저도 그렇긴 한데 대부분은 그 과속 카메라가 있는 데에서만 100km 딱 맞췄다가 나머지는 120, 130km 막 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법규는 그렇게 제재를 하고 있지만 내가 사고가 나지 않는 이상 뭐 조금 효율적으로 해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런 마음들이 굉장히 다 마음속에 있는 것 같고 이런 어떤 목적성이 있는 안전에 관한 규제가 그런 특성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후견적 지위에서 이제 교통법규로 예시를 들자면 운전자들은 작업자라고 한다면 어떤 그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말하는 경영 책임자는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어떤 뭐 여객 사업자라든지 아니면은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지자체라든지 이런 사람이 후견적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뭐 교육을 잘하고 그다음에 과속 카메라를 더 많이 깔고 더 나아가서는 뭐 자동차에다가 과속 방지 장치를 설치를 해가지고 과속을 못하게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런 안전 범죄에서도 사실 어떤 그 작업 효율성, 그 작업자들조차도 어떻게 보면 작업 효율성을 추구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고 그런 상황에서 또 경영 책임자 입장에서는 후견적 지위에서 이거를 일거수일투족을 다 관리하기에는 어떤 상황적 이런 그리고 또 어떤 사업적 그런 충돌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러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업장에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겠지 하면서 이렇게 잘 준수하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반면에 또 실제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우리가 아무리 준비를 잘하고 안전관리를 잘하고 하더라도 또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사고는 막을 수 없다. 이런 우려의심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이게 회사에서의 안전관리, 그러니까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원인들을 살펴보면 회사에서의 안전관리가 미비한 점도 있지만 어떤 근로자의 부주의라든지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라든지 사고라는 거는 수만 수천 가지의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그 영향을 미쳐가지고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관리해야 되나 이런 좀 고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저희가 뭐 수행했던 사안들 중에서도 보면은 이제 통상의 안전 관리를 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건설 현장에서 크레인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크레인은 법규에 맞춰서 주기적인 안전 점검을 하고 매일 작업하기 전에 크레인의 뭐 유관 점검도 하고 실제 크레인 사용할 때 작업 계획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하고 작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작업 중에 그 크레인의 붐대가 이렇게 부러져가지고 파단이 되면서 작업자를 쳐가지고 사망한 사고, 그러니까 그 작업자가 사망한 그런 사고가 있었고요. 이런 경우에 실제 법적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그 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사고는 아니다라고 해서 이제 무혐의 판단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전문적 기술적, 그러니까 작업을 할 때 유해 위험 요인을 잘 파악을 해서 전문적 기술적 조치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 잠수부가 수중에서 어떤 그 절단 작업을 하는데 이게 가능한 안전 조치를 다 하고 위험성 평가를 통해서 가능한 안전 조치를 다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작업 안전은 그 잠수부가 제일 어떻게 보면 전문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에어포켓이라는 게 생겨서 거기에 이제 불이 닿으면서 폭발을 해가지고 사망한 사고가 있었는데 이런 경우도 일단 뭐 산안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돌발적 행동, 그러니까 회사에서 안전 관리를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돌발적 행동을 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까도 말씀 주셨는데 뭐 어떤 연유에서든 근로자가 자해를 한다든지 뭐 그냥 높은 데서 뛰어내린다든지 그게 아니더라도 뭐 휴식 시간에 가서는 안 되는 위험한 장소에 가가지고 혼자 뭐 이렇게 이상한 짓 하다가 떨어졌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통상의 업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례는 이제 사업장 내에서 점심시간에 이렇게 차량이 굉장히 저속으로 뭐 한 15km, 10km, 15km 속도로 가다가 옆에 이제 살짝 뭐 사이드 미러에 부딪혔는데 운 나쁘게 어디 걸려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혀서 뭐 특별한 증상 없이 병원으로 갔는데 결국엔 이제 사망한 사고 뭐 이런 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중대재해라는 거는 이렇게 아무리 안전 조치를 잘 하고 하더라도 어디서든 발생 위험이 존재한다. 막을 수 없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우려를 하지만 일단 수사기관이든 법원에서는 우리가 법령상 사회통령상 요구되는 안전보건 조치를 그 사업장에서 충분히 잘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예견할 수 없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그러면 법적으로 처벌은 하지 않고 있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렇다 그러면은 그런 어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안전조치, 중처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전혀 안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은 뭐 주장은 해볼 수 있겠죠. 같은 사고라고 하더라도 회사 입장에서 이거는 도저히 뭐 예상할 수 없었던 사고다. 그냥 근로자의 단순 부주의로 인한 사고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통상적으로 그 작업자가 회사가 전혀 예견할 수 없는 돌발적인 행동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법령상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안전보건 조치가 사업장 내에서 상시적으로 이렇게 이행되고 있다라는 점을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보면은 이제 사업장 내에서의 소규모 사업장의 고민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나를 잠재적 그 범죄자로 보고 통제를 하지만 우리 사업장에서는 중대재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것 같아요. 우리 사업장에서 사고 안 날 거야 라는 마음 하나, 또 반면에는 내가 아무리 뭐 이렇게 안전보건 관리 체계 잘 갖추고 해도 결국에 사고 나는 거는 막을 수 없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마음 하나. 그래서 그런 마음이 복합적이면서 또 준수하려면 어렵고, 그래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얼마나 어떻게 갖춰야 하는가가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참 풀기 어려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우리가 준수를 해야지만, 이제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갖춰놔야지만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중대재해에 대비할 수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이 앞서 초대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의무 사항들은 이 안전보건 조치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갖추라는 거고, 법에서 그걸 어떻게 하면은 요 체계를 갖출 수 있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알려준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법에서는 이렇게 4가지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해라,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라, 정부기관의 명령을 잘 따라라, 그리고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해라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시행령에서는 이렇게 뭐 15가지 의무를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결국은 도식화해서 보면 이 어떤 의무 하나하나를 열거해서 다 준수해라라고 하는 것도 맞지만, 결국은 어떤 환류 체계를 잘 만들어서 시스템적으로 잘 이행해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업장에서 안전 조치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그 책임자들에 대한 평가 관리 체계, 유해 위험 요인 점검 개선 업무 처리 절차, 전문 인력 배치, 종사자 의견 청취, 그리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 이런 거 절차들을 잘 마련해 두고, 이런 것들이 사업장에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경영 책임자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취합을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그 제도나 절차나 뭐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을 보충하고, 그런 방식으로 보완해라라는 그런 체계를 마련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말은 쉬운데 이게 계속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애매한 부분은 있죠. 그런 애매한 부분이 있을 때 우리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그 어디서부터 얼마나 갖춰야 되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정답은 없는데, 이건 이제 리비의 최소량의 법칙이라 그래서 안전에 관한 법칙은 아니고 무슨 리비라는 생물학자가 말한 거래요. 식물의 성장을 좌우하는 것은 충분히 많은 영양소가 아니라 가장 부족한 영양소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식물이 아무리 다른 영양소가 많아도 하나의 필수 영양소가 부족하면은 못 자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전조치 관련해서도 우리가 15개 의무, 시행령에서 요구하는 15개 의무가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다른 회사의 위험성 평가 절차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 저 절차를 갖다 쓰자라고 해서 위험성 평가만 엄청 잘하고 나머지 뭐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나 관리 감독자들에 대한 평가는 그냥 적당히 하고, 뭐 이래서는 우리가 균형 있는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가 어렵고, 우리 회사에서 가장 미흡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잘 찾아내가지고 그거를 좀 끌어올리는 것부터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제 소규모 사업장이
컴플라이언스 측면에서 반드시 취해야 할 조치 세 가지를 제가 그냥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의 기초를 갖추라는 겁니다. 이행의 기초를 갖추라는 거는 결국은 살짝 많아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법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15가지 의무 이행 사항들이 뭔지를 대표이사님부터 잘 한번 읽어보시고 최소한이라도 일단 마련을 하자라는 거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사실 이제 나가실 때 이 중대재해처벌법 한 권의 끝내기라는 책을 이제 한 권씩 드릴 텐데 이걸 뭐 한 권만 갖지 마시고 또 사업장에서 필요하신 분들은 다 이거를 같이 공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 매경이랑 이제 저희 율촌중대재해센터랑 같이 이제 제작을 한 책이고 요 내용에는 어떻게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의 기초에 관한 사항은 다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에는 실제 사고가 나서 처벌된 사례뿐만이 아니라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법 불기소 처분된 그런 사례 그리고 각 15가지 의무를 어떻게 이행하면 적절한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쭉 설명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안범진 변호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실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이런 내용 그리고 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이것부터 시작해서요. 그래서 여러 가지 참고할 수 있는 양식들도 같이 이제 이렇게 포함을 시켜뒀으니까 요 내용 정도는 일단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요걸 하나씩 어떻게 보면 하다 보면은 그 사업장에서 요런 게 부족하다 어떤 게 좀 실질적이지 않다 이런 고민들이 생기실 테니까 그럼 고를 때 또 다른 부분들 참고해가지고 업데이트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중대재해 위험 작업을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거는 사실 사고라는 거는 어디서 어떻게 날지는 모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그 기업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초기에 굉장히 질문이 많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 이렇게 야근하다가 과로사하면 중대재해예요? 뭐 여기 물기가 있어가지고 계단에서 미끄러져가지고 넘어져서 머리 부딪혀서 사망하면 중대재해예요? 이렇게 처벌받아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 생각에 그게 중대재해에는 해당하지만 사실 사업장에서 그거를 안전관리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과연 사고 발생한 걸까? 그런 개연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예외적인 사고까지 우리가 다 예방하는 거는 한계가 있고 그런 거 말고 우리 노동부에서 말하는 이제 중대재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작업들이 있거든요. 3대 사고 유형, 8대 위험 요인이라고 해서 추락, 끼임, 부딪힘 여기에서 중대재해 많이 발생한다. 대부분 여기서 나니까. 그러면은 우리 사업장에 요 3대 중대재해 사고 유형에 해당하는 게 뭐가 있는지 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보면은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할 것 같은 위험한 작업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업장 내에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는 작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은 작업 계획서를 제대로 작성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사업장에서 과거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은 어떤 게 있었고 어떤 사고가 발생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요거를 일단은 이거를 중점적으로 관리를 한다. 요거를 중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게 일단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안전 담당자 및 작업 단위별 관리 감독자를 지정하라라는 건데요. 이게 사실 중대재해처벌법이 경영 책임자의 의무이기는 하지만 결국은 그 이행은 다 개별 작업자들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법원 판결에서도 항상 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항으로 적시가 되는 게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랑 관리 감독자에 대한 평가 관리가 미흡했다. 그래서 현장에서의 안전 조치가 잘 안 돼서 이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해서 관리 감독자에 대한 평가 관리를 지금 판결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실제 저희가 안전관리를 함에 있어서도 이제 이 관리 감독자들, 작업 단위별 관리 감독자들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안전 조치를 하는 거는 안전 담당자의 의무가 아니라 실제 관리 감독자가 현장에서 해야 되는 의무라는 거를 어떻게든 인식을 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분들에 대한 교육, 그리고 그분들도 이 중대재해처벌법 한 권으로 끝내기 하나씩 나눠줘가지고 다 공부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하나만 더 추가한다면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아직은 애매하고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 이제 선례가 축적돼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동향을 잘 살펴서 우리 회사가 지금 하고는 있는데 법원에서 이런 부분을 또 중요하게 보니까 조금 개선해야겠다. 그걸 맞춰서 개선해야겠다. 이런 부분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요건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자문하다 보면 적극적인 안전조치를 하는 게 오히려 책임을 더 키우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도급사업주인데 사내협력사는 당연히 안전조치 책임이 있지만 사회협력사에 대해서 너무 사회협력사 안전관리 관여하는 게 지배운영 관리상 책임을 키워가지고 혹시 그 사회협력사 사고 나는 것까지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내지는 건설공사 발주자는 이제 산안법에서 발주자는 시공사에 대해서 안전관리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 사업장 내에서 시공사가 공사하는데 막 위험하게 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그거 안전관리하면 혹시 또 도급 사업주로 봐가지고 또 책임을 더 키우는 거 아니냐. 그리고 경영 책임자 아까 회장님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 이 안전조치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야지 어떻게 보면 재해 예방에 도움이 될 텐데 회장님은 이거 신경 쓰시면 책임질 수 있으니까 전혀 신경 쓰시면 안 되고 보고도 받으시면 안 되고 모른 척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가 이런 고민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거에 대해서 무조건 관여해도 안전하니까 관여하셔라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제 최근에 판결 하나만 말씀드리면 건설공사 발주자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 안전조치 의무에 대한 판단은 규범적으로 판단한다 이런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조치에 관여하더라도 건설공사 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공사의 안전조치에 관여했더라도 그거는 사실행위일 뿐이지 본인의 지위가 어떤 건설공사 발주자라면 그 지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옆집 자식 부모가 애를 너무 관리를 안 하고 막 방치하고 밥도 안 주고 한다고 내가 데려다가 밥 먹이고 했다고 해가지고 그런데 애가 영양실조 걸렸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처벌하진 않겠다. 이런 어떤 규범적 판단의 원칙을 되게 중요하게 제시를 한 것 같고 규범적 판단의 원칙이 잘 지켜진다면 단순히 사실적으로 적극적 안전조치를 하는 거가 책임을 증대시키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수사기관이나 법원도 그런 쪽으로 좀 이거를 판결을 하고 판단을 해야지 이 여러 이해관계자가 안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해봅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약간 이제 이거는 광고인데요. 저희 율촌에 이제 중대재해센터 TV라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마 안범진 변호사님과 제 강의는 영상으로 조금 편집은 있을 수 있지만 올릴 것 같고요. 최근에 또 저희가 AI 검색 서비스라는 거를 출범을 했어요. 그래서 영상이 많기 때문에 저거를 다 보시기 어렵다. 그러면은 건설공사 발주자가 관심 있다 하면은 영상 중에서 그 내용이 들어간 클립들을 검색할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 출시했으니까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세 번째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